게르트겐 토트 신티안스는 북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이 작품은 15세기 후반에 북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얼마 안 되는 종교화 중의 하나로 교회 본당의 넓은 공간 속에 성 안나를 중심으로 성 가족이 모여 온화하고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석장의 패널을 이용해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그린 이 특별한 작품은 16세기 레이덴을 중심으로 활약한 화가 레이던의 대표작입니다. 이 그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나이 산에 올라간 동안에 유대민족이 황금소를 우상으로 숭배하거나 욕망에 몸을 맡긴 채 죄를 범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물과 풍경이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동적인 느낌을 지닌 특이한 재단어입니다. 그리벨리는 이탈리아 마르케 지방에서 활약한 화가로 예리한 선으로 여성을 세련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화풍은 장식성이 풍부한 것이 특징으로 죄 많은 여성이었을 때 입던 호화로운 속세의 의상과 풍부한 물결머리의 조화로 막달라 마리아의 매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배경의 멋진 조화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북방 회화에 끼친 영향을 볼 수 있는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스코렐의 작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병을 무릎 위에 놓고 근심에 잠긴 듯한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북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스코렐 밑에서 공부한 햄스 케르크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그림의 모델인 안나 코데의 남편 피터르 비카의 초상과 쌍을 이루는 것으로 물레 앞에 앉아있는 안나를 풍속화적인 화법으로 그렸습니다. 집안일에 열심인 정숙한 아내의 인상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르도 스코렐의 제자로 귀족들의 고귀한 모습을 담은 초상화를 즐겨 그렸습니다. 예리한 시선과 검은 의상의 광택 등이 이 그림의 모델인 그레셴의 기품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작품도 그레셴의 아내를 그린 초상화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초상화가 프란스 알스는 인물의 순간적인 표정이나 동작을 빠른 붓터치로 그려 바로크의 새로운 화풍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프란스 알스의 기법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의 대표작입니다. 난잡하게 보이는 거친 터치도 적절한 거리에서 보면 사물의 형태가 정확히 잡혀 그림의 즐거운 분위기가 보는 이에게까지 전해져 옵니다. 확실히 신혼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부부를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원의 전경을 배치한 프란스 알스의 유명한 복수 초상화입니다. 금방이라도 말을 걸 것 같은 남편과 미소로 답하려는 아내의 표정이 생생한 기쁨을 전해줍니다. 아베르캄프는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의 새로운 표현을 예고한 화가입니다. 얼어붙은 강에서 노는 사람들이 지평선 너머까지 계속되고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깊이를 강조하면서 눈과 얼음으로 덮인 쓸쓸한 광경에 다채로운 색채로 액센트를 주었습니다. 하늘과 대지가 뽀얗게 흐려진 모습은 네덜란드 풍경화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의 작품과 같은 전경을 그린 네르의 대표작입니다. 낮은 지평선과 그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하늘을 복잡하게 흐르는 구름 등에서 전형적인 네덜란드 풍경화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그려진 나무숲이나 왼쪽에 보이는 마을의 전경도 그림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르스는 16세기 네덜란드의 풍경화가이자 판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불과 10여 점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의 생애도 수수께끼에 쌓여있지만
후에 렘브란트의 풍경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살로몬 반 로이스달은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인 야코보 반 로이스달의 삼촌입니다. 이 작품의 선착장에는 소가 떼를 지어 있고 강 기슭에는 나무들이 힘차게 뻗어 있습니다. 살로몬 반 로이스달은 강가 같은 물이 있는 풍경을 즐겨 그렸는데 지적이고 투명한 분위기는 그의 풍경화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호이엔도 17세기에 활약한 네덜란드의 풍경화가입니다. 그림의 서명과 1641년의 제작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전성기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세한 표현과 미묘한 색조에 호이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인 렘브란트는 영광과 빈곤의 드라마틱한 인생 속에서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풍경화의 대표작으로 강한 명암법의 효과가 평범한 네덜란드의 풍경을 극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그린 것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예레미야가 멀리서 불에 타는 예루살렘의 불행한 운명을 생각하며 깊은 우수에 젖어 있습니다. 왼쪽에 금용기가 치밀하게 그려져 있는 한편 오른쪽 절반이 어둠에 잠기는 명암법이 인물 내면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출세작인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처럼 집단 초상화였는데 화재로 그림의 4분의 3이 소실돼 시체와 두개골을 든 조수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어머니를 그린 유명한 초상화입니다. 커다란 성서를 들고 읽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반면 성서에는 강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깊이 파인 손의 주름은 어머니에 대한 렘브란트의 깊은 애정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섬세합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봐온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예언자 한나의 모습으로 그렸다고 알려졌습니다. 티투스는 렘브란트와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렘브란트는 티투스의 초상화를 많이 남겼는데 그는 27살의 젊은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작품에서 프란체스코 회의 수도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진 티투스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초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초상 화가로 명성을 얻은 렘브란트 절정기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모델은 암스테르담 상인의 딸 마리아 트리프로 30살 연상인 상인 바르타잘 코이만스의 아내입니다. 렘브란트의 전성기 때 작품인 만큼 능숙한 붓터치를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동양풍의 이국적인 의상이나 액세서리로 인물을 꾸며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작품도 그중 하나로 구약성서의 장면을 연구해서 그린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에서는 한 남자가 금실로 짠 망토를 어깨에 두르고 흰 터번에 금사슬을 감고서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금색과 붉은색의 색조는 렘브란트 말년의 특징인데 이 작품에서는 특히 훌륭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신혼부부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애정과 강한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상징으로 알려진 야경은 흔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함께 세계 3대 명화로 불리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대장이 이끄는 34명의 암스테르담의 지역 수호대가 북을 두드리며 행진하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한 결과 장면을 덮고 있던 어둠은 사실 때가 탔던 것으로 원래는 낮의 전경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림 곳곳을 비추는 강한 빛이 극적인 명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물 각각의 이름은 확실하지 않지만 실제 인물을 그린 집단 초상화로 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 말년의 자화상입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고 망토 사이로는 성 바울의 검이 보입니다. 위에서 오는 강한 빛이 머리를 비추고 있고 그늘진 그의 얼굴은 말년이 돼 불우한 시기를 맞아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갖은 고생을 했던 인생의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등의 초상을 성스러운 인물에 빗대어 자주 그렸는데 이 작품에서 자신의 초상도 그런 표현을 시도했습니다. 이 그림은 1628년부터 4년 동안 렘브란트의 제자였던 도우의 작품으로 스승의 어머니를 모델로 했다고 하는 초상화입니다. 노부인은 성서를 눈 가까이로 가져와 읽고 있고 강한 빛이 앞머리와 성서를 비추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자신의 어머니의 초상화와 비교해보면 도우가 얼마나 스승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레나르는 하를럼 출신으로 풍속화에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1636년 그는 여류 화가인 유디트 레이스텔과 결혼했으며 이 작품의 모델은 그의 아내로 옆에는 두 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런 연주 장면을 몇 장 더 그렸습니다. 이는 미니어튜르처럼 작은 캔버스 안에 세련되고 우아한 추상화와 풍경화를 그린 네덜란드의 화가 테르보르흐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이 이 초상화로 알려져 있는데 작품의 섬세한 표현은 훌륭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때 이 그림은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행실이 나쁜 딸에게 아버지가 설교하는 장면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창녀천에 온 사관의 모습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렘브란트의 영향을 받아 인공 조명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독자적인 기법을 사용했던 풍속화가 도우의 작품입니다. 촛불과 손전등에 비춰진 교사가 책상에 앉아 주위에 있는 학생들의 공부를 봐주고 있는 장면으로 배경에는 무거운 막이 비스듬하게 걸쳐 있어 어두운 방의 위쪽과 안쪽의 공간을 강조하고 따뜻한 빛과 그림 전체를 덮은 어둠의 대비가 효과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드리안 판 오스타더는 농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풍속화를 많이 그린 17세기 네덜란드의 풍속화가입니다.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농가의 난로 주위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손을 뒤로 꼬고 서 있는 남자와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 사이에 있는 벗어놓은 스케이트가 그들이 방금 밖에서 놀다가 돌아온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아드리안 판 오스타더 초기의 작품입니다. 춤을 추고 있는 두 농민의 몸에서 볼 수 있는 기묘한 곡선과 강한 명암법에서 브로우베르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유머와 기지가 풍부한 풍속 화가로 알려진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스테인은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는 소재를 즐겨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작품이죠. 스테인다운 소재를 다룬 대표작인데요. 젊은 여성이 침대에 앉아 얌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보이지 않는 여성의 단정하지 못한 동작에 빛을 강하게 비추어 타인의 침실을 들여다보는 기분을 보는 이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수세대를 포함한 즐거운 가정의 단란한 풍경을 자주 그렸는데요. 마루에 널린 접시나 항아리, 그리고 스푼이 이 가족의 난잡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비판적인 의미를 그림에 담은 스테인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후도 네덜란드 서민의 생활을 캔버스에 담은 풍속 화가입니다. 다정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시도법의 능숙한 사용으로 적과 흑의 격자무늬 바닥이나 오른쪽 안쪽에 보이는 방해 전경에 복잡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호후가 즐겨 그렸던 일반 시민의 야외 생활을 표현한 풍경화 중의 하나입니다. 별장 입구 앞에 그늘에 놓인 테이블을 남녀가 둘러싸고 있고 뒤쪽의 건물은 밝은 빛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창 아래에는 노쇠 그릇을 닦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무척 한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베르메르는 렘브란트와 함께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진가를 인정받게 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이 작품은 베르메르가 남긴 2점의 야외를 그린 풍경화 중 한 점으로 그의 전 작품 중에서도 주옥 같은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우의 별장 풍경과 비교하면 인물의 비중을 줄여 작게 표현하고 골목에 늘어선 건물을 그린 것에 그의 흥미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푸른색과 황색의 조합은 베르메르가 즐겨 사용한 색조입니다. 작품을 보면 여성이 창 아래에서 물병에 담긴 우유를 도기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늘이 져서 읽기 어렵지만 아무렇게나 놓여진 빵이나 바구니 등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 그녀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명작입니다. 이 작품은 동칭 푸른 옷의 여자라고 불리며 사랑받아온 베르메르의 걸작입니다.
고흐도 이 푸른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편지에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베르메르 후기의 대표작입니다. 열린 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여주인이 류트를 들고 앉아 방금 받은 편지를 오른손에 들고 뒤에 있는 하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그것이 연애 편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매추는 레이덴에서 도우에게 그림을 배운 화가입니다. 그는 가정을 무대로 한 풍속화를 잘 그렸는데 야외 시장의 풍경을 그린 작품도 몇 점 남겼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청어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프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정물 화가입니다. 금이나 은식기, 도자기, 과일 등을 멋지게 배치하는 독특한 정물을 그려 부유층의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는 물병이 호사로운 빛을 발하고 푸른 중국 접시와 레몬의 노란 색채가 멋지게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것은 건축화라고 하는 네덜란드 특유의 장르에서 활약한 비테의 작품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반드시 현실의 건축물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개의 건물을 합성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적이 흐르는 교회 속에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가 이 그림의 공간에 따뜻함을 주고 있습니다. 와웨르만은 말을 그리는 것으로 성공을 거둔 화가입니다. 18세기 그의 작품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대체적으로 왕후의 컬렉션에 한 작품씩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말과 소년의 실루엣이 기념물의 역할을 당당히 해내고 있습니다. 목가적인 풍경 속에 소, 사냥 등의 가축을 즐겨 그린 포테르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동물과 풍경 화가입니다. 전경에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 말이 무리를 지어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 옆에서 젖을 주는 여성과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남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이프는 네덜란드 지방도시 노르들레흐트에서 평생을 보내며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유럽으로 귀환하는 동인도 회사의 함대와 상인 부부를 그린 것으로 배경에는 멀리 바타비아의 마을이 보입니다. 보베만은 야코브 반 로이스달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자 친구였습니다. 물레방아가 있는 풍경화를 잘 그린 그는 1664년경에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물레방앗간이 있는 풍경은 그의 가장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살로몬 반 로이스달의 조카로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를 대표하는 거장 야코브 반 로이스달의 작품입니다. 17세기 당시 하를럼 교회에 있는 오베르벤의 언덕에서 본 풍경을 조감도로 그린 것입니다. 멀리 펼쳐진 마을의 전경에는 교회와 집 같은 건물의 실루엣이 떠올라 있고 그림 대부분을 차지하는 푸른 하늘은 흰색에서 어두운 회색까지 다양한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덜란드 특유의 대지는 태양에 비춰져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면서 복잡하고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야코브 반 로이스달은 로맨틱한 경향과 사실주의적인 기법을 가지고 있어 풍경의 영웅적이거나 비극적인 톤을 보기 드물게 사용했던 화가입니다. 사각탑과 몇 채의 집이 있는 싸늘한 마을은 눈에 덮여 있고 하늘에는 불길한 기운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코브 반 로이스달은 겨울 풍경을 그리는 일에도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이 작품은 야코브 반 로이스달의 가장 유명한 풍경화입니다. 라인강의 흐름에 따라 오른쪽 해안 잠목림에 풍차가 서 있고 멀리 웨이크베이, 돌스테데 마을이 보입니다.
고도의 주인공이 되는 풍차는 마치 고독한 영웅처럼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버지 벨데일세와 함께 해양화를 전문으로 그린 벨데 2세의 작품입니다. 그는 런던으로 건너가 찰스 2세의 궁정화가가 되어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회화계에서 특이한 존재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화가 고흐는 화가로 활약한 약 10년 정도의 짧은 예술 생활 중에 많은 명작을 남겼으며 고대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초기의 명작입니다. 고흐는 1886년 그림을 팔던 동생 테오를 믿고 파리로 나온 후부터 인상주의나 일본의 풍속화 등의 영향을 받아 강렬한 색채와 격렬한 터치의 독특한 화풍을 추구합니다. 고흐는 일하는 농민을 많이 그렸는데 이 작품은 단순히 노동의 전경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심는 사람의 이미지를 겹쳐 그렸습니다. (1888년) 남프랑스의 아를로 옮긴 고흐는 예술가의 집단 생활을 꿈꾸며 이 노란 집을 빌렸는데 찾아온 사람은 고갱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10월 말부터 공동생활을 시도하는데 머지않아 파국을 맞이합니다. 정신병 발작을 일으킨 고흐가 한쪽 귀를 잃은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시기의 일입니다. 이 작품은 9월에 제작된 것으로 아직 공동생활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던 것을 그림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초와 책이 놓인 어두운 분위기의 팔걸이 의자를 그린 것으로 이 작품을 완성한 후 고흐와 고갱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예감했는지 고흐는 편지 속에서 이 작품을 고갱의 텅 빈 의자라 불렀습니다.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고흐의 의자는 이 작품과 쌍을 이루는 것으로 거기에 그려진 의자에는 그가 좋아한 파이프가 올려져 있습니다. 고흐는 한쪽 귀를 잃은 사건 후 쌍레미의 요양소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는 때때로 덮쳐오는 정신병 발작과 싸우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리밭, 까마귀 무리, 중앙에 사라져가는 길까지 그 격렬한 세계 대비와 붓터치가
보는 이들에게 불안한 기분이 들게 하기 때문에 다들 이 그림을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세계 종말의 이미지마저 읽어냈습니다. 거대한 측백나무는 유명한 뉴욕 근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도 그려져 있는데 이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 풍경이 아닌 여러 곳의 전경이 조합된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고우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측백나무에는 죽음의 의미를 담았고 별밤에는 4, 5세기에 대한 동경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별밤 아래 밝은 카페의 빛이 광장을 비추고 벽은 금색으로 반짝이며 돌계단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고우에게는 건물 사이로 보이는 배경의 별밤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 앞으로 보낸 편지에 별밤이 저속한 지상에 대한 정상적인 세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남프랑스, 아르 사람들의 외국인 고우에 대한 반응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중 아르역에서 우편물 관리를 하고 있던 조셉 룰랑 일가는 가족이 없는 고우에게 커다란 안식처였습니다. 고우는 그와 그의 가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상상으로 그리는 것을 싫어한 고흐는 평생 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은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나 드라크루아의 종교화를 항상 칭찬했던 고흐는 때때로 그들의 작품을 모사했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드라크루아의 판화를 바탕으로 그린 것으로 그 때문에 원래 작품과 비교할 때 좌우가 뒤집혀 있습니다. 아르 시대의 고흐 작품을 상징하는 것이 해바라기라고 한다면 쌍레미 시대의 상징은 측백나무입니다. 남프랑스의 밝은 태양을 연상시키는 해바라기에 비해 옛날부터 묘지에 심어져 있던 측백나무는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그린 다음의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